주변을 살펴보면 유독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번에도 운이 따라준 덕분이야. 나는 운이 좋아서 뭐든 해낼 수 있어. 그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을 타고난 것일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 운이 좋다. 이 두 문장이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나요?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되고 싶다는 것은 바람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은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운이 좋지 않다는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반면에 운이 좋다는 말은 확신의 말입니다. 확신하면 우리는 이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고 현실을 바꿔버리는데요. 입버릇처럼 운이 좋다고 말하면 운이 좋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시가이 고지의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입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미 현실이 바뀐 것처럼 행동하라는 건데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행동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달려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읽어드릴 내용은 운을 좌우하는 의식의 3단계와 운을 조정하는 언어 사용법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들어보세요. 운을 좌우하는 의식의 3단계.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는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과 같이 3가지 의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의식은 가장 표면적인 의식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하는 의식으로 회의나 사고, 계산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활성화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각할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 잠재의식은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식으로 인간이 자각할 수 없다. 자고 있을 때, 한 가지에 몰두한 상황일 때,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의식으로 현재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잠재의식에 담긴 고유한 감정, 신념, 사고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이 궁금증을 품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었다. 잠재의식보다 더 깊숙한 층에 있는 의식, 곧 무의식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의 비밀. 무의식에는 인간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정보를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인 오감 정보가 들어있다. 이러한 외부 정보는 정리되지 않은 날것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혼동하기 쉽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나는 무의식의 판단 기준에 메타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무의식에 초월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메타를 더한 것으로 잠재의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메타 무의식이란 잠재의식을 담는 그릇과 같다. 내용물이 같아도 담는 그릇의 모양이 바뀌면 내용물의 모양도 바뀌어 보이기 마련이다. 콜라를 일반적인 컵에 담으면 평범한 컵 모양으로 보이지만 캐릭터 모양의 유리잔에 담으면 캐릭터 모양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이 그릇,
즉 메타 무의식은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생각, 운 등의 전제가 되는 모양이자 기구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운을 불러온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비관 기준으로 세상이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낙관 기준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혼란기에도 기회를 노리며 돈을 벌어들일 업종을 찾는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메타 무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긴다. 평범한 컵에 콜라를 넣으면 평범한 콜라 한 잔으로 보이지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에 넣으면 귀여운 콜라로 보인다. 괴이한 요괴 모양의 유리잔에 넣으면 괴이한 콜라로 보일 것이다. 즉 어떤 내용물을 넣든 그릇 모양으로 인식한다. 이 그릇이 바로 메타 무의식이라는 그릇이다. 메타 무의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고정화된다. 1.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한 순수한 오감 정보를 캐치한다. 2. 오감 정보에 언어를 붙인다. 3. 붙인 언어에 따라 어떤 해석이 따라오는지 정해진다. 4. 해석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해진다. 5. 시간이 지나 감정이 방치되면 세상은 이런 것,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와 같은 신념, 즉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 패턴이 생긴다. 신념의 근본은 언어가 달라붙기 전의 오감 정보다. 결국 메타 무의식은 왜 그 언어가 선택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여한다. 언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라는 이미지로 무의식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언어로 어떤 메타 무의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패턴을 바꾸면 된다. 어떤 소망이든 뇌에 각인하는 6단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만들면 된다. 이때 언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우선 목표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소망하는 목표를 뇌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6단계를 소개한다. 1단계, 피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밝혀낸다. 지금까지 애써 문제를 회피해 왔을 것이다.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선 철저히 밝혀내자. 예를 들면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 2단계, 1단계와 정반대의 목표를 세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앞에서 나온 답을 뒤집어 본다.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돈을 벌고 싶다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해지고 싶다로 뒤집어 본다.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온다. 이때 문제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뒤집어 보고 그 전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상상한다.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면 뇌에는 실현해야 할 목표로 인지된다. 이처럼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이중 구속 상태 혹은 더블 바인드라고 한다.
그 상태로는 뇌가 어느 쪽을 현실화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2단계는 다음 단계 진행이 쉽도록 일부러 이중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다.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자. 3단계, 본보기를 찾아낸다. 2단계에서 설정한 이중 구속 상태로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때 당신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가치관이나 감각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좋아하는 동성 유명인을 떠올려 보자. 그러면 자신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경영자, 정치인, 문화인, 운동선수, 지인 등 누구든 좋다. 떠오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끌리는 그들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지금껏 실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곧바로 떠오르지 않던 것이 무언가에 비유하면 스르르 떠오르는 것. 이것이 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동경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파고들며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정비한다. 4단계, 본보기에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한다.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능력, 행동력, 사고방식을 자신이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 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해 본다. 떨떠름하게 여겨진다면 메타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고방식을 고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싶다로 바꾼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와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본다. 예를 들면 사무실과 같은 업무 환경부터 만나는 친구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능력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가,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기억처럼 떠올려보자. 5단계, 단어를 사용해 목표 표현을 발전시킨다. 좀 더,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목표의 표현을 바꾸어 본다. 예를 들어 고객 수가 이만큼 늘어나면 예상 매출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고객 수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다.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표현에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생긴다. 뇌는 전제를 실현하려 하므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나는 원래 건강한데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지금 건강하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이는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더나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목표를 발전시켜보자. 6단계, 바라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한다. 뇌는 신체의 움직임을 보고 신념을 형성한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스케줄을 작성해보자. 몇 분 단위로 상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한다. 다음은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5단계에서 목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행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는 그 행동을 보고 이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착각이었으니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그에 따른 지시를 내린다. 바뀐 자신이 더 낫다고 깨닫게 되면 유전자도 그것을 기록해 둘 것이다. 중얼거림이 현실을 바꾼다. 나와 비슷한 시기인 27에 창업하여 회사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사람이 있다. 3, 4년 전 그와 협업할 기회가 있어 카페에서 미팅을 했다. 커피값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그가 돈을 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평소 성공하는 사람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고 싶었기에 그런 그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고 묻자 그는 빙긋 웃었다. 이 비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커피값이 5,000원이잖아요.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달성하려는 수치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이 돈을 낸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를 듣고 나는 퍼뜩 깨달았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고등학생 때부터 해왔죠.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독립해서 창업했는데 한 명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키웠고 다른 한 명은 그 차이가 이것이었을까? 그 중얼거림을 20년 이상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는 동안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보자. 얌전한 성격이라고 하길래 당신은 흔쾌히 돌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엎어놨다. 당신은 몹시 애먹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친구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었다. 얼마 후 또다시 친구가 집을 잠깐 비우게 됐어. 그동안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줄래? 하고 말했다면 당신은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되게 넌더리를 낼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이 알기 쉬운 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불공평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막상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짜증을 내며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면 뇌는 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는 돈이 멋대로 나가버리네. 다루기 참 까다롭구나.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친구네 강아지는 말썽만 부리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 이제는 집에 데려오지 말아야지. 와 같은 이치로 돈을 멀리하게 된다. 회사를 상장 기업으로 키워낸 친구는 일찍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눈치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내키지 않지만 해야만 해 라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고 받아들였고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었다. 뇌는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구나 하며 재미있어 한다. 커피값 지불과 삶의 목적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잠재의식에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돈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므로 원하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뀐다. 이전에는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다.
필사적으로 절제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한 내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궁리했다. 그러나 커피값을 내며 중얼거리던 친구의 습관을 알고 난 이후로는 무리한 절세 대책을 바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받쳐주마 하고 중얼거리며 세금을 납부했다. 때마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올랐고 납부하는 세액도 증가했다. 그 무렵 누락된 서류가 있어 세무서에 갔는데 직원이 추궁하며 물었다. 최근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 결산 시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지나치게 늘면서 수익도 증가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세무사 측으로부터 조사 예고까지 받은 것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사회적 시스템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뇌의 고통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에 나라는 내가 지탱한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납세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자 결과가 확 바뀌었다. 메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기준으로 단어를 재정의하다. 언어는 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배경에 있는 생각에 따라 현실이 바뀌지만 그 토대에 있는 것이 만사를 어떻게 언어화하느냐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유와 사랑, 행복, 성공, 부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번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 사랑, 행복의 형태가 정해진다. 결국 이와 같은 개념을 새로 정의해 자신이라는 이름의 사전을 고쳐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재정의하다.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그러는 한편 자유롭게 행동하면 제멋대로라거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미움을 받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자유로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얽매이지 않은 상태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부정문이면서 수동형인데다가 문제 회피형이기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이처럼 단어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 언제까지나 자유를 느낄 수 없다. 자유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지켜줘야 한다. 나는 나, 남은 남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고방식 중 하나다. 또한 이전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일이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와 같이 효과적인 메타무의식 패턴으로 과거의 사건을 재평가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나의 생각과 의사, 의도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감각을 준다. 다양한 사고를 추상화하는 무의식은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다라는 중요한 전제로서의 신념과 감각을 싹트게 하고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유를 느끼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고 자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유란 미래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메타무의식 패턴의 조합으로 과거를 재평가, 재해석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유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사랑을 재정의하다. 세상에는 사랑을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랑받고 싶다는 전제를 둔 사람이 많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메타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상대에게 맞춰야만 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관계가 파탄나는 일이 발생한다. 예전에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상담을 온 적이 있다. 나는 그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에게 연애란 무엇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남자친구가 내게 매일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 매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받는 것, 나를 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애인을 사귀지 못하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전부 문제 회피형입니다.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긴다. 기념일에 무언가를 선물 받아야 한다는 전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속박받지 않는다는 전제는 특히 문제 회피형의 특징이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며 사랑받고 싶다와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이중 속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싫은 일을 상기해서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나온다. 행동에 제동이 걸려 있는데도 무리하게 남자친구를 사귀기에 연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는가, 무엇 때문에 연애 감정을 형성하려 하는가 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을 재정의하고 고쳐나가기로 했다. 대체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기억에서 문제 회피형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랑을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메타무의식 패턴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과거의 기억을 고쳐보자. 그리고 새롭게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무엇 때문에 애인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자. 메타무의식이 재구성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보는 배경과 그에 따른 태도가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 후에 어떻게 애인을 사귈지 상대의 배경에 호소하는 전략을 생각하면 된다. 행복과 성공을 재정의하다. 당신에게 행복한 상태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행복의 모양이 없으면 뇌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이란 게 뭐지? 하고 무엇을 현실화해야 좋을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행복의 형태를 눈앞에 보여주면 뇌는 그제야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 전 지역의 60세 이상 자수성가형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단순하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83%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충분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추적 조사를 진행하자 그들의 배경에는 승패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음으로 이겼다라는 타자 기준 메타 프로그램이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언젠가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불안하고 진 쪽은 졌기 때문에 이긴 사람을 시샘한다. 그 결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성공을 거둔 그 일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잘 풀릴 것 같아 시작했고 실제로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벌을 준 건 아니었을까?
이 설문조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토끼는 이겨서 거북이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낮잠을 자도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그에 비해 거북이는 이기고 진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도착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 이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겼다는 생각이 반드시 성공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성공인지 자기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계를 이용해서 한계를 넓히다.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해 5년 만에 연봉 10억 원을 돌파한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먼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시가이 씨는 연봉 얼마 이상은 필요 없다고 정해두었나요? 아니요, 특별히 정해두진 않았어요. 수입이야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 하이가이 씨,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습관을 바꿔보았어요. 어떻게요? 우선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가 되자 이번에는 1억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8할쯤 달성했을 때 3억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렸죠. 이런 식으로 얼마 이상은 제게 필요 없다고 되뇌이며 점점 한계를 넓히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 그런 점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내가 인터뷰한 부자들은 공통으로 그리스 철학에 흥미가 있었다. 이번에 인터뷰한 사람 또한 극단적 빈곤 상태에서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았기에 도서관에 가서 그리스 철학을 반복해서 읽고 이를 깨달았다고 한다. 포인트 1. 한계의 8할을 달성했다면 한계를 더 넓힌다. 연봉 10억 원을 돌파한 사람이 실천한 중얼거림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계를 8할 정도 완수하면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다.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후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에 무의식은 공포를 느낀다. 연봉 1억 원을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무의식은 1억 원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에 따라 한계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버린다. 그렇다면 한계를 넓히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 전략이다. 한계를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부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계는 이용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히면 1억 원이라는 한계는 단순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깨달았다면 중얼거리는 것이다. 평소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마감일에 맞출 수 없다 등 아무렇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중얼거린다. 게다가 이런 내적 대화를 하루에 5만 번 이상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한다. 메타 무의식은 내적 대화를 통해서도 강화되는데 그렇다면 목적에 걸맞은 중얼거림으로 무의식을 강화시키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세 번째 포인트는 얼마 이상은 필요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얼마를 갖고 싶다로는 안 된다. 이는 미래 소망형이나 미래 부정형이냐는 메타 프로그램의 문제다. 1억 원을 갖고 싶다는 미래 소망형이고 이는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다와 마찬가지로 수동형 소망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군요. 낮잠 좀 자고 있을 테니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깨우세요 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반면 1억 원 이상은 필요 없다고 중얼거리면 1억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생긴다. 뇌는 소망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필요성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므로 복권에 당첨되어서 1억 원이 생기면 좋겠다는 잘 실현되지 않지만 이번 달 안에 1억 원을 모으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무너진다처럼 필요에 따른 궁지에 몰리면 은행이나 친척에게 머리를 숙여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한다. 뇌가 몸을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구조다. 한계에 8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다시 새로운 한계를 설정해보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